네, 그러면 그냥 영상 보면서 바로 시작드릴게요. 그 인간의 두뇌가 기억을 하는 과정인데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무게가 한 1.5kg 정도 돼요. 1.5kg 뭐 여러분들이 뭐 500g짜리 아령, 1.5리터짜리 물통 좀 큰 거, 그 정도가 여러분 여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물론 이제 인체 기관은 다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줘요. 그래서 꿍 해도 1차적으로 이렇게 머리털이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뼈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뇌수라 해가지고 물의 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신경세포,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요게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가 있고요. 각각의 이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뇌가 기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기억하기에 필요 없는 기억도 많아요.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매일 뇌에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거나 할 때 뇌에서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웁니다. 그러면 뇌에서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은 뭘까요? 간단해요.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그죠? 그런 기억이죠.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뭐 내가 소개팅을 했다. 그럼 그 장면은 되게 잘 기억이 나요. 지금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지나갔던 풍경은 어제 봤던 풍경을 잘 기억을 못 하죠. 인간은 중요한 기억들 그리고 의미 있는 기능들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억을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보다 고차원적 사고를 하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할 메시지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축삭은 신경세포에 하나씩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메시지가 전기 신호로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받을 이웃집 신경세포의 수상도기가 보입니다. 전기 신호로 달려온 메시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 담겨 빈 공간을 건넙니다. 이것이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법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뇌에 있는 많은 세포들을 타고 가면서 다른 세포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이게 이제 기억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기억도 하지만 사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부터 다시 역으로 이제 꺼내 가지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인간의 뇌는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실은 보여주는 거는 세포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죠? 그것이 과연 이걸로 다 해석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 구조는 이렇다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2부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그 전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드려야 되는데요. 머신러닝이 뭐냐? 인공지능을 정의하자면 아까 이제 지능을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이런 능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인공지능이고요. 머신러닝은 그것을 컴퓨터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 안 하고 프로그램 짜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제를 풀어서 작업 성능을 높여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태스크, 작업이 있고 성능 척도 P가 있고 경험 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성능 측정을 해가지고 이 성능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더 경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짜보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몇 줄의 코딩으로 이런 거를 짤 수 있어요. 놀이공원에 키가 160cm 이상이면 탈 수 있는 바이킹이 있고 160 미만이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면 되죠. if height 키가 160보다 작으면 못 탄다. else이면 탄다. 이런 이제 구조를 짜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한 4줄, 5줄 정도면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프로그램을 하루 이틀 정도만 배워도 파이썬으로 짤 수 있거든요. 자, 기계학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명시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명령을 짜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키 160 아니야 150으로 바꾸자 라고 하면 이거 코딩 다시 해야 되죠. 그죠? 네. 자,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를 주고 키와 이용 가능, 불가능의 출력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얘가 160cm부터 이용 가능, 그 밑으로는 이용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룰을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가 좀 더 똑똑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는 사람이 규칙을 줬고, 그죠? 두 번째는 사람이 데이터만 줬는데 컴퓨터가 규칙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데이터를 보고 기준선을 쫙 껐습니다. 그랬더니 요 밑에 한 9개 정도의 성능 분류 잘못한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요. 경험 E를 통해 가지고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조금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 분류된 게 있죠. 얘가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분류가 완벽하죠. 아, 이제 분류 잘 했네 라고 해서 이 기준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서 성능을 개선시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성능을 재가지고 그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머신러닝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많이 썼는데 인공지능의 한 갈래로 썼는데 이 머신러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머신러닝은 다시 한번 규칙을 가지고 하는 명시적 프로그램보다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이 머신러닝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능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미지 분류하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인공신경망 기술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인공신경망 기술은요,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최대한 흉내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보면 수상돌기라는 게 있고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에 활성화되어서 그 자극을 이웃에 전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라고 우리가 의아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자, 얘가 입력이 들어와가지고 입력 자극이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내가 버스 안에서 앉아가지고 무심히 봤던 기억은 저장이 잘 안 됩니다. 그건 별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까지 저장하면 인간의 뇌는 수용 한도를 초과하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제 했던 일 중에 나의 보스가 시켰던 일 중에 못한 일이 있어. 그건 꼭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거 못하면 회사에서 혼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계값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뇌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내가 요거는 저장해놔야 돼라고 하면 이게 활성화되고요. 그 큰 자극이 이웃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웃으로 전달된 자극들이 모여가지고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요거 가지고 뭐가 기억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수천억 개가 있고 수조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단위라도 일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보면 결국 비트 하나가 모여가지고 그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용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신경세포로부터 이 자극이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면 다른 신경세포에 그 값을 전달하는 요 메커니즘을 이제 뇌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흉내내는데 어떻게 흉내내느냐?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수치값으로 자료를 인식하죠. 그래서 여기 x1, x2 여기 다 수치값이고요. 웨이트 1, 웨이트 2도 수치값입니다. 그럼 얘한테 얘를 곱하고 얘한테 얘를 곱해가 요걸 더합니다. 컴퓨터 이런 거 빨리 잘하죠. 그리고 그게 임계값을 넘으면 출력으로 가. 그래서 이걸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다루는 게 이제 딥러닝이 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에 있는 이 훌륭한 뉴런을 컴퓨터로 그대로 모방한 게 딥러닝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딥러닝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 되느냐? 이 가중치하고 신호값을 조합하면요, 거짓, 참, 참, 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오와 회로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AND, OR 이런 논리 게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밝혀졌고, 이것을 했던 게 1940년대 이제 퍼셉트론 연구자들이 했죠.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 워렌 맥컬러하고 월터 피처 이 사람은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요. 과학하고 앉아 있네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번에 나온 그 주인공이 월터 피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1946년도면 지금부터 80년 전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기술이 발전 못했을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잘하면 될 것 같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학습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값하고 다르면 오차를 고쳐 나가면서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를 흉내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시냅스 연결 구조가 수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은 몰랐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안 되고 60년대 안 되고 70년대 안 되고 80년대 90년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았죠. 이런 구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는데, 이런 많은 이제 층을 가지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게 목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슈아 벤지오 이런 분들이랑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냈죠. 그 알고리즘을 당시에는 이제 뭐 딥 빌리프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죠? 그 40년 동안 안 되는 연구를 너가 된다고? 안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너무 회의를 품으니까 안 되겠다, 새로 용어를 만들어내자. 바로 딥러닝이라는 말을 한번 끄집어내면 어떨까? 인공신경망은 너무 많이 우려먹은 말이니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공신경망 대신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 전성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딥이냐 생각해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VGG16, 인셉션 이런 것들 굉장히 훌륭한 객체를 탐지하고, 테슬라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사람인지 뭐 개, 고양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구별해내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가중치라고 해가 아까 그 굉장히 깊은 신경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3,800만 개, 2,300만 개 이렇게 많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중치에다가 다 우리가 원하는 수치값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즉 이 엄청난 가중치를 가지는 신경망, 여기에 있는 화살표 있죠.
여기에다가 전부 하나하나의 수치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처럼 얘가 개나 고양이를 판별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는 없는 걸 어떻게 가중치를 학습시켜. 그죠? 미분, 편미분, 선형대수 이런 알고리즘들이 바로 이걸 발전시킨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하나의 픽셀 단위의 값으로 할당해가지고 그 픽셀 단위의 값들을 이렇게 일렬로 늘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층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 구조를 만들고요. 그 연결 구조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얘가 뭔지를 알아맞추도록 이 가중치들을 학습시키는 것. 그게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같은 게 나오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층을 만들어서 이 층에 있는 각각의 가중치들이 정답을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다. 즉 여기에 정확한 이제 값들이 들어가도록 매칭시키자는 거죠.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습 알고리즘과 이런 층을 만드는 것은 전부 라이브러리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코딩만 특히 파이썬과 텐스플로우 같은 그 라이브러리만 쓸 수 있으면 이것을 학습시키는 게 한 10줄, 20줄 가지고도 여기에 있는 숫자를 0으로 학습시키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픽셀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 보기에 0처럼 보입니까? 근데 얘가 만일에 학습을 잘못해가지고 2다 라고 결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너 다시 가중치 수정해 라고 하는 식으로 빠꾸를 보냅니다. 그럼 얘가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죠. 요게 이제 예측값, 정답값, 오차 개선, 가중치 조절 뭐 해가 그 중에 들어가는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그 이제 학생들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을 배운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딥러닝이 뭐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이건 정확한 답이 고양이죠, 그죠? 근데 이 신경망이 학습을 한 가중치 결과값을 쭉 따라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봤더니 얘는 0.3, 얘는 0.7, 70% 정도로 얘는 개야라고 얘가 이제 판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너 다시 이 가중치를 학습해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고양이를 맞추도록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결국 얘는 굉장히 정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걸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일에 실제로 과학자가 돼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렇죠? 머신러닝이 뭐냐?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해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을 통해서 기계의 작업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딥러닝이 뭐냐? 이 학습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신경망, 인공신경망을 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그래도 많이 어렵죠, 그죠? 그냥 큰 그림으로 인공지능 그림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세부 분류로 딥러닝이 있다.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왜 인공지능 관련된 문서에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그렇고요.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컨텐츠를 보셔도 이런 그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연익청, 출력청, 입력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영상을 맞추는 것. 예를 들어 나는 내일 학교에 하고 괄호 열고 비워 있고 어떤 문장이 좋을까요? 그러면
학교에 올 것이다, 뭐 학교에 먹을 것이다, 뭐 학교에 입을 것이다 하면 그 중에 마지막에 갈 것이다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예측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시퀀스를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게 어디다 쓰입니까? 바로 인공지능 번역기에다 쓰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을 주면요, 또 저기 그림을 한 장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이 그림을 해석해서 헬멧을 쓰고 배낭을 맨 소년이 바닷가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다라는 문장을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인공지능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봇, 챗봇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그 카카오톡의 챗봇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요, 굉장히 깝깝하죠. 시나리오대로 뭔가 입력하지 않으면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 엉뚱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굉장히 진보된 방식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빅스비라든지 시리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근데 요것 중에서 최고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즉 말하는 인공지능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는 엄청 똑똑해가지고 가짜 뉴스 있죠. 가짜 뉴스도 막 학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이다. 과학자들이 안데스 산맥의 외딴 미개척 계곡에서 유니콘 무리를 발견했다. 유니콘이 이 이마에 뿔 달린 상상 속의 말이잖아요, 그죠? 말같이 생긴 건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유니콘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유니콘이 영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갈기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디올 메이크업을 한, 진짜 말이 더 안 되죠.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너가 학습한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고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인류학자 다니엘 세인트 모리스는 말했다. 그럴듯하죠, 그죠? 우리는 유니콘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실제로 이제 가짜 뉴스 같은데 보면 막 저명한 학자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막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전혀 문법적 하자 없는 깔끔한 문장을 학습을 해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보셨던 딥 뉴럴 넷에서 이제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그것을 해결해낸 거죠. 예를 들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 저 멀리서, 요까지만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 멀리서 굴뚝새가 고요히 바라보는 게 마치 할머니 집 입구 쪽이나 동굴 밖까지 날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것도 어쩌고 해서 소설을 자기가 학습했기 때문에 소설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제안은 고맙지만 거절한다, 이렇게 이메일 키워드만 쓰면 귀하가 보내주신 이메일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라는 굉장히 정중한 이런 것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인간 수준의 혹은 인간을 능가하는 글을 쓰는 인공지능 중에 GPT-3라고 하는 최신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조만간 나올 GPT-4가 있어요. 이거는 11월 15일 뉴스인데 아직 소문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간과 구별 안 되더라. 아까 보여드렸던 튜링 테스트를 얘가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뉴스죠. 물론 얘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 풀려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유료화한다거나 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미더저니 이런 것들이 보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죠? 과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이미지는 왜 필요할까요? 때로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인물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것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생성망, 생성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내죠.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초원에 있는 치타와 가젤이 있으면 얘가 최고 속도가 110km까지 달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얘는 가젤을 잡아야만 생존이 되죠. 가젤은 도망쳐야만 생존이 되죠. 이 둘이 초원에서 경쟁하는 거죠, 그죠? 달리지 못하고 느린 개체는 도태되겠죠, 그죠? 빨리 달리는 개체는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거의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동물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110km까지 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이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안 구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제 천재로 뽑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야, 왜 인공지능은 하나만 만들어? 인공지능 두 개를 만들자. 이 인공지능은 뭘 하는 거냐면은 가짜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그리고 요 인공지능은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그림에다가 학습을 통해가 막 노이즈를 줘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판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위조 지폐범, 그리고 경찰 인공지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게 이 인공지능 둘이를 서로 붙여놓은 거예요. 가만히 놔뒀더니 얘는 계속 위조 지폐를 만들면서 더 진짜같이 만들어냅니다. 왜? 얘가 자꾸 가짜같이 만들면 판별을 해내니까. 그리고 얘가 진짜같이 만들어내니까 얘도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똑해지고 얘도 똑똑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인공지능 둘이를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거죠. 그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달이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인간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둘이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사람은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는데 지 혼자서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현재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유명 화가의 그림을 따라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 경쟁하는 적대적인 인공지능을 붙여놓고 이것들이 똑똑해지도록 계속 갈 때까지 보내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서로 대결해서 0대0, 1대1이 되는 거죠. 생성해내는 놈, 판별해내는 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요거 착시 현상이라고 보셨죠. 여러분 보시기에 얘가 더 밝은 회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요 두 개는 같은 회색이죠, 그죠? 같은 밝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착시를 굉장히 잘해요. 그림 같은 것, 뭐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보면 착시 그림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지만 결국 학습에 의해서 뇌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학습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만 이제 받아들인 것 위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데 이제 얘도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고양이야라고 하는 이 신경망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각각의 파라미터가 왜 얘가 고양이로 판별을 했는지를 너 한번 설명해봐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알고리즘 중에 좋은 알고리즘으로 돌려봤더니 이렇게 돌렸더니 요 가중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고양이야. 우리는 이제 고양이 이게 왜 고양이야라고 물어보면 얘는 키가 쫑긋하고 털이 복실복실한 데다가 발이 뭉퉁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이 설명까지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인간에게 제공하지는 못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그 적대적 공격의 예인데 이제 중국에서 실험했던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잖아요. 도로에 점을 3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중앙선이네 해가 쌔 여기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편 중앙선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와 비슷한 구조의 이런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과연 인간의 뇌도 저렇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 알고리즘은 전부 수학적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뇌가 과연 동일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뇌과학과 이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기술은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뉴로몰픽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뉴런 연결 구조를 반도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까지 합니다. 즉 뇌과학에서 가져온 그 이론들을 이렇게 결합시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오늘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혁신적 기술의 대명사로 인기를 누리는 딥러닝의 핵심적 개념은 뭐냐?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방을 해서 작업에 대한 성능 측정을 했죠. 성능 측정을 했더니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가중치를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중치가 계속 개선되도록 학습하는 거,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고, 그 머신러닝의 큰 테두리 안에 인공신경망 기술, 딥러닝 기술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5차 역점파라고 하는데, 즉 인공신경망의 층을 매우 깊게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제 대학 다닐 때는 인공지능의 침체기였어요. 별로 성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참 재미없다, 이거 되지도 않는 거다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그 연구를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그거 잡고 있어서 뭐 학위를 못 받았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분야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코드 AI라 해가지고 최근에는 코딩하지 않고도 이제 객체를 탐지하거나 구별해내는 그런 기술도 좀 오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기술이 보편화됐는데, 그죠? 사람들이 전부 그런 인공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 다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편화하는 기술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우리가 많은 과학, 뭐 첨단 우주선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첨단에 있어요. 즉 인간의 뇌 생각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또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삶을 크게 바꿀 것이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말고도 쿠팡의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등등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기, 쓰기 교육이 예전에는 보편 교육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구텐베르그 혁명 때문에 학교에서 야, 사람이 말이야 읽기는 해야지, 쓰기는 해야지라고 이게 보편 교육화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은 적어도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교양 수준의 이해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